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그리고 대도시로 몰려드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주거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한 공간에 모여 살게 하면은 그만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아파트가 그런 개념에서 탄생한 주거 공간이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서민의 주거 공간으로 취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상징이자 부유층이 머무르는 공간, 이런 건 다 역사적 맥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슈 연구소를 진행하게 된 김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파트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현재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아파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 발전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옛날에 교과서에 보면 이촌향도 현상이라죠. 특히나 이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전후 복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그리고 대도시로 몰려드니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주거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땅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생각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여 살게 하면은 그만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사실 그 아파트가 그런 개념에서 탄생한 주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상으로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게 1956년에 지어진 중앙 아파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아파트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택으로 등장한 아파트였고요. 호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도 한 동짜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현대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아파트의 탄생은 이제 58년에 지어진 종합 아파트를 그 시작으로 두고 있어요. 이 종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그런 감리를 받아가지고 지은 아파트고 현대식 기술을 많이 도입했거든요.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시에 이제 다 짓고 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직접 축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현대식 아파트고 이렇게 최첨단 최신식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게 바로 주거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인기가 있었냐 하면 아니었거든요. 왜냐? 지금이야 사람들이 아파트를 고급 주거 단지로 생각하지만요, 당시에는 서울시의 이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으니까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를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평수가 다 작아요. 지금 거의 원룸 사이즈밖에 안 됐거든요. 최신식 기술로 최신식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사이즈는 작은 거예요. 그럼 거기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주택공사 주도로 가지고 여러 가지 아파트를 군데군데 많이 짓긴 했어요. 마포에도 짓고 뭐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인기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큰 반영은 없었고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다 이제 지금 뭐 부촌이라 얘기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1970년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아파트가 붕괴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아파트를 저소득자의 이제 주거 단지로 여기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은 산채로 매장될 수 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게 지금과는 정반대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아파트의 개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부 이촌동 단지가 이제 분양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에 이때까지 지었던 아파트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뭐냐? 저소득층을 위한 작은 주거 공간이 아니고 대부분 다 대형,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 공간. 왜 공무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만들었냐면은 원래 그런 거 만들 땐 공무원한테 분양하는 게 가장 분양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짓는 거니까요. 너 들어가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짓다 보니까 동부 이촌동 단지가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고급 주거 단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동부 이촌동 단지가 대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 주공에서도 이 동부 이촌동 단지를 기준점으로 두고 서울 전역에 그리고 전국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요, 이제 민간 사업자들 주도로 많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요.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70년대 중동 개발 붐이 꺼지고 나서 건설 회사들도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아파트를 많이 밀기도 했었고,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가 고급 주거 단지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만큼 아파트로 많이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아파트의 특징이 있죠. 일반적인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을 생각해보세요. 다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고요. 뭐 면적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동일하다는 게 있죠. 물론 이제 감의 평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표준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국평이라 얘기한 거 85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표준화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평수만 딱 듣고도 어느 정도의 구조고 어느 정도의 넓이란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래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어느 정도로 표준화 됐다는 것에 더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 이런 게 결합되니까 사람들한테 투자 수요로도 몰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파트를 산 사람, 그리고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간 사람, 그리고 건설회사 모두가 다 윈윈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니까 그만큼 돈을 잘 벌고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아파트 구매자 입장에서도 좋죠. 그리고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간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주거 공간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가 국내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워낙에 아파트 공화국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주거 공간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만 비싼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뭔가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 같다, 아파트에.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역사적 맥락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아파트를 처음 도입했던 서구 국가에서는요,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뭐 그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의리의리하게 막 지어놓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살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아파트를 공급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였어요. 실제로 런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전체 주택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아파트라는 지금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사실은 부유층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도입했던 것도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거기는 애초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만든 건데 우리는 그 이전에 어땠냐? 우리는 이전에 한옥집에 살고 막 이런 빌라에 살고 이랬었잖아요. 아파트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로 도입할 수 있는 최첨단 주택에 해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첨단 주택에 해당했기 때문에 최고급을 지향했고, 그리고 고소득층 가구를 타겟으로 하고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가 도입될 때 우리 입장에서 어땠냐? 애초에 그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없는 기술로 지은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급 주택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건 맥락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아파트가 고소득층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막 거기서 이제 계속 아파트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고급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만큼 더 고급 상품, 더 비싼 상품,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자산이란 측면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부의 상징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요, 부유층들은 따로 이제 부촌이라 하죠. 보면 이촌동이라든가 서울 평창동 같은 곳에 많이 몰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곳에요. 뭐 한남동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부유층들은 거기서 살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신흥 부유층들은 대부분 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원래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탄생한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원래 한옥도 사실 잘 없었죠. 대부분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뭐 20세기 초 들어서 서양식 양옥 기술을 도입한 개량 한옥, 신한옥이란 게 20세기 초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뭐 북촌 한옥마을 뭐 이런 곳들에 지어진 한옥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한옥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한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세기 초였단 말이에요. 서양식 양옥이라는 빌라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비싼, 더 서구의 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도입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선진적인 주거 공간이니까 그럼 당연히 고급으로 여길 수밖에 없던 거죠. 모든 상황이 그래요. 이제 어떤 문물이든 간에요. 없던 게 도입되면 그 나라의 맥락에 따라서 변형이 가해집니다. 아파트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서민의 주거 공간으로 취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상징이자 부유층이 머무르는 공간, 물론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급 주거 공간이라면 강남의 아파트를 가장 먼저 떠올린 데서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역사적 맥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파트의 장점이란 누가 뭐래도 이제 밀집시킨 가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살아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난방 효율이 너무 좋다. 아무래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냉난방 효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의 이제 건물을 단독으로 난방하고 냉방해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겨울에 느끼실 거예요. 위아래 옆집이 난방을 하면요, 우리 집도 따뜻합니다. 워낙에 냉난방 효율이 좋은 거죠. 게다가 이제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한다 보니까 여러 주거 가구들을 한 면적에다 밀집시켜 놓으니까 그만큼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이 관리 비용에서 나타나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요,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원 딸린 집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비 장난 아니죠. 정원을 관리한 것도 그렇고, 집을 수리하고 관리한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곳에 가보시면요, 단독주택들 정말 많잖아요. 그 주택들 관리하는 게 하나 일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보통 보면 여러 세들이 관리비를 모아가지고 관리실에서 관리인들이 다 시설 관리를 해줍니다. 특히나 재활용 분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아져 있는 데 가서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단독주택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분리 배출하셔야 돼요. 뭐 물론 사람을 쓸 정도로 돈이 많으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이제 뭐 그런 공동시설들이 많죠. 요새 지어진 아파트는 커뮤니티라 해가지고 굉장히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단독주택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 다 비용으로 들어간 건데 애초에 관리비로 내는 비용으로, 모두가 내는 비용으로, 모두가 내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한 군데 모여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럼 거기서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뭐 수업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자체가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장점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체감하시는 게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요즘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아파트를 허술하게 지었냐, 이거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해도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공동주택들은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서 사니까요. 물론 건축 비용을 굉장히 높이면요,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아파트의 가격 자체는 비싼데 그 아파트를 구매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건축비가 비싼 거를 원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좀 낮은 걸 원해요. 건축비 비싸면은 그만큼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걸 대부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뭐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건축 비용을 절감하고 설계를 바꾸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점점 더 층간소음이 취약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아무래도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굉장히 외부에 폐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은 아마 뉴스나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통해서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외부와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산다. 대표적으로 많이 분쟁이 되는 게 택배 문제잖아요. 아파트 단지의 택배 문제. 지상에 택배 차량이 올라오면 안 된다. 지하로 내려가라. 이거 가지고 많이 분쟁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나름대로 이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외부에 배타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마을이 이제 배타적인 마을이었던 걸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옛날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약간 자기들끼리 배타성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배타성으로 타인과 나를 구분짓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많이들 보실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무엇 때문에 다른 것보다 특별하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다. 심지어 이건 자랑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디 사냐 물어보면요, 보통은 뭐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산대요. 그걸 물어본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나는 이 정도의 자산이 있고 나는 이 정도의 그룹인 사람이야, 이런 거를 표현하는 이제 공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가격이죠. 아파트의 장점은 제한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20세기 도시계획의 핵심이 아파트였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니까 대도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죠. 대도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고, 그게 아파트의 가격을 부채질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대도시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의 아파트의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아서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특히나 이제 30대 이하 청년층들에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요. 왜냐면은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두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됐으니까요. 물론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것도 1주택자한테는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거 팔아봤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결국 이 숫자만 올랐지 대부분의 경우는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일 텐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파트의 밀집도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아파트가 고급화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게 장점이 아닌 점점 더 단점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긴 합니다.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옛날 얘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좀 젊은 계층들이나 이제 젊은 부자들, 신흥 부유층들은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를 선호한 편이죠. 특히나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들요. 왜냐면은 이제 단독주택을 선호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원래부터 부자였고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고급화되기 이전부터도 부자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그냥 신흥 부유층들의 주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단독주택에서 살 만한 재력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여유롭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신흥부유층들은 좀 다르죠. 어느 정도 아파트가 이제 삶의 일부가 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마 80년대생 이후부터는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해 본 경험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런 고급 아파트들도 당연히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딱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드신 그리고 옛날부터 부유층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여전히 선호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파트를 이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젊은 부유층들이나 이제 뭐 신흥 부유층들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확실하게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만큼 진짜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산다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가 사실 아파트의 평수가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국평이라 해가지고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수로 치면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제 국평에 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평의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이제 85제곱미터인데 여전히 인기는 있지만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8평 되는 아파트가 새로운 국평으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사실요, 옛날에 85제곱미터가 국평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는 가구당 인구수가 4명 정도였습니다. 4명 좀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4명당 이제 평수를 쪼개보면은 막 이제 6평, 5평, 6평 이 정도 주면은 적당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때려서 계산한 게 바로 그런 이제 국평 면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인 가족이 아니고 거의 이제 2인 가족화로 되고 있잖아요. 가구당 인구가 거의 이제 2명 초반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옛날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물론 넓은 공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었다는 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이제 85제곱미터짜리는 사기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작은, 하지만 2명이서 살기에는 적당한, 물론 집이 넓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 2명이서 살기에 이제 24평짜리 아파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가격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나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면적 24평짜리 아파트를 2인 가구가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 당연히 전용 면적 18평짜리를 많이 찾고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소형화된 감이 있습니다. 예전만큼 대형 사이즈를 잘 찾지도 않아요. 가구 수가 많지 않으니까, 물론 넓으면 좋긴 하죠. 근데 가격이 일단 부담되고 가구 수도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다 공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작은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아마 집을 구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의외로 넓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대부분은 보면은 이거는 1인 가구를 위한 경우 많죠. 대도시에 이제 일자리 때문에 몰려드는 1인 가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전까지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활발해졌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대학가 주변부터 했다가 이제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공간에서도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확장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청년층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도 이 수요도 아마도 이제 소형 주거 공간에 대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계속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미 트렌드죠, 사실. 아무래도 지금은 저출산이 문제인 시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파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주택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음에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